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임홍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전랍도가 운영하는 기금이 2년 새 크게 늘었지만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내용 알아보고요. 김장 물가 상승 원인과 대책 살펴봅니다. 그리고 군산의 인공섬 금난도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토론에서는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기대 효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 살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랍도 운영기금이 2년 새 1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전랍도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가게에도 여윳돈이라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쓰지 않는 돈은 어디 뭐 투자를 한다던가 저축 상품에 예치하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에도 운용기금이라고 해서 당분간 쓰지 않을 여윳돈을 갖다가 이제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운용기금을 조성을 하고는 있지만 이 운용기금을 좀 많이 불리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북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통합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아주 효율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좀 예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좀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 수익률이 요즘 같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네, 상당수 지자체가 이 기금을 저금리 상품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새 단순 은행이자만 하더라도 금리가 3, 4% 정도 되는데 0.1%밖에 이율이 주지 않는 저금리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약 1년간 1,036억 원만큼의 이자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전반적으로 기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자, 저금리 예금에 방치한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기금 운용을 심사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자,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금운용을 이제 심사하고 관리하는 위원회라면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위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이 운용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 220곳 중에 절반이 넘는 118곳이 법률을 위반해서 기금통합심의위원회가 아닌 일반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심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도 좀 지적이 되었고요. 또한 이런 통합기금은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해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 예금 계좌로 관리해야 됨에도 이 지자체 26곳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 예금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관리 부실이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기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를 해야 될 텐데, 자, 전문가들이 거기에 배속하지 못하고 있다. 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운용기금을 심사를 하고 그 위원들은 전문가들로 배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이 118개 지자체가 일반 심의위원회 심의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전문 심의위원회, 통합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도 이 위원들의 이 경력이나 이력을 면면히 살펴보면 오히려 스포츠계나 의료계, 이장, 부녀회장, 자영업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금융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이런 기금 운용 전문성이 불분명한 이런 민간위원 상당수가 심의에 참여한 만큼 당연히 심의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 스스로 지방 재정 운영 상황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갖고 재정 규모를 확대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쪽으로 엉뚱하게 새는 건 막아야 될 텐데 앞으로 개선책 어떻게 모색해야 될까요? 네, 이번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 국민권익위에서 몇 가지 권고를 했는데요. 이제 그 점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일반 예금 통장이 아닌 즉 횡령 위험이 없는 입출금이 까다로운 공금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제 거기에다가 예치를 할 것을 이제 지적을 하였고요. 0.1%의 저금리 투자 상품이 아닌 최소 3, 4%의 이제 시장의 이율에 맞춘 이런 고금리 예금을 예치하는 등 이게 효율적인 으로 예금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비기금심의위원회, 즉 일반 심의위원회가 아닌 전문심의위원회에서 이 기금 운용 심의를 하도록 권고하고요. 또 이 위원회의 위원들도 이 금융 전문가, 이런 경제 전문가들을 배치할 것을 좀 권고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좀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통합기금이 좀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 올랐으며 또 한때 품귀 현상까지 빚었던 소금값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일 정부는 이 김장 재료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천일염 같이 이 김장 재료가 되는 것들을 시장에 좀 저가에 공급을 하고 또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좀 시민들의 김장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작년에는 정말 김장 물가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금 가격인데요. 이 굵은 소금 5kg이 현재 13,500원으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게 1년 전보다는 14.7%가 높은 가격이고요. 평년보다는 60%나 더 높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소금이 비싼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6월 천일염 주요 산지인 신안군 일대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생산량이 급감했고요. 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발표와 시기가 겹쳐지면서 당시 이제 소금 사재기 이런 열풍이 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 물가가 작년만처럼 그렇게 심하게 오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물가가 오른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올해 김장 물가 상승의 원인 참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네, 올해 김장 물가 상승 부분을 살펴보면 여름철 집중호우와 이 지속된 고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 김장 재료 등의 이제 작황이 좀 부진했습니다. 또 최근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주 산지인 강원도 일대에서 이 배추의 출하 시기가 늦어진 탓도 좀 있습니다. 이를 좀 방지를 하고자 정부에서는 배추나 무, 고춧가루, 대파처럼 이 김장 재료에 쓰이는 이런 채소들을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농수산물 할인 예산을 지난해보다 대폭 증대한 245억 원을 좀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이 채소값과 소금값 등의 이제 김장 물가를 좀 봐가면서 올해 김장을 포기하거나 양을 줄이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는데요.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김장 재료 수급 안정화 대책은 김장 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이 소비자의 이제 김장 재료 가격을 전년보다 낮추게 하겠다 이런 것이 목표인데요. 그 방법으로는 먼저 김장의 주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대파 이런 농산물을 비축 물량 1만 1천 톤을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천일염 1만 통을 전통시장과 마트 등의 시장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해서 소비자들이 좀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것입니다. 또 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예산을 좀 높이는 것도 이제 그 중에 또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이와 별도로 김장의 주 재료인 이 배추 그리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와 생강은 이 농협 등과 연계를 해서 마트 공급이 좀 인하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김장 수급 안정화 대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김장철을 앞두고는 배추값, 무값이 올랐다 내렸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주먹구구식 이제 채소 수급 관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채소 수급 정책 앞으로 어떻게 좀 고쳐져야 할까요? 네, 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감사원 그 조사에 따르면은 지난 3년간
그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비축을 해서 버린 배추와 무, 양파 이런 것들이 총 3만 톤에 이르고요. 이걸 가격으로 환산하면 273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배추와 이제 무, 양파라는 것들이 이제 너무 가격이 올라서 부담이 되고 이제 어떤 기본적인 식재료조차 이제 구매하는 걸 꺼려지게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버린 야채와 채소가 3만 톤이 된다는 것은 좀 정부가 분명히 이런 좀 실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부가 작황을 정확하게 올해 뭐 생산량이 높을지 낮을지를 파악을 해서 얼마나 이걸 비축을 하는가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부진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정부 수매량을 잘 조절하려면 실제 농산물 작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최근 이상 기온이나 좀 이렇게 날씨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부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토론을 좀 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농림식품부가 김장 재료 수매를 할 때 좀 정확하게 좀 현장 실사를 통하거나 이런 정확한 좀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해 작황을 파악을 잘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군산 내항 앞에 준설도가 쌓여서 만들어진 인공섬이죠. 금난도인데 요새 금난도 개발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자, 금난도 지형 어떤 규모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금난도는 이 군산 내항 앞에 있는 섬입니다. 이 자연적인 섬은 아니고요. 군산항 준설 공사를 하면서 이 1970년도에 자연스럽게 이 금강 하구 바다에 이 갯벌을 쌓다 보니 만들어진 인공섬인데요.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 약 70%에 달한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동안 개발이 뭐 이루어질 듯 하다가 표류해온 건데요. 자, 이 이면에는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 간의 뭐 갈등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은 양측 간의 어떤 뭐 금난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 금난도는 이 군산시 해망동 소재에 있습니다. 이 군산 입장에서는 이 금난도를 개발을 해서 뭐 관광 자원이나 이제 시민들의 쉼터로 좀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의사 표현을 계속했었는데 인근에 있는 이 서천시에서는 이 금난도를 개발을 하면은 환경이 파괴가 되고 또 어장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는 우려가 있어서 지난 2000년부터 2020년도까지 20여 년간 좀 갈등을 좀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이제 12월경에 해양수산부 이제 주관으로 금난도 투기장과 이 장항항 어항 부두를 좀 연계를 해서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군산 서천 지역 상생협력 기본협약 이것을 체결했고요. 올 연말쯤에는 이 군산항 금난도와 장항항 어항 부두 재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에 관한 최종 보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금난도를 뭐 휴양지로 만들겠다 또는 체험 테마파크로 활용하겠다 이런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예산 아니겠습니까? 금난도 활용에 투입되는 국비가 4,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기본 시설 설치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을 하려면은 자, 1조 원 이상의 민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네, 그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금난도 항만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 전략 수립 용역을 좀 의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용역을 이제 아직 진행 중에는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금난도를 개발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해주신 뭐 휴양형 관광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복합형 친환경 공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형 테마파크 이렇게 개발안이 이제 검토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휴양형 관광지는 좀 뭐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고 결국엔 또 비용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고요. 복합형 친환경 공원은 아무래도 좀 비용은 적게 들겠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찾을까 이런 효용성이 좀 없을 거다 이런 좀 의견도 많고요. 또 체험형 테마파크도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이 얼마나 민자에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느냐 결국엔 돈 문제로 귀결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자 유치가 이제 금난도 개발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1조 원이라는 자금을 어디서 끌어올을지 좀 우려하는 좀 여론들이 좀 많고요. 결국에는 이제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한데요. 결국 이제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또
또 그리고 서천시까지 협력을 해서 좀 민자 투자를 좀 최대한 유치하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 점검과 전망 홍민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입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북형 특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특별법 전북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그동안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던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될지 지켜봐야 할 텐데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세 분 모셨습니다.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강태창 전라북도 의원, 홍석빈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임상규 부지사님,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인데요. 우여곡절 그때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진행 상황, 경과 좀 짚어주십시오. 예, 내년 1월 18일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이제 한 60여일 남았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특별자치도 법이 사실은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알차게 컨텐츠를 채우는 작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 특자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저희들이 추진단을 뿌려서 저희 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 비전이죠. 그리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과제들, 전략 과제들을 발굴을 했고요. 이것을 전북특별자치도법에다가 담아서 소위 말하는 특례가 되겠는데요. 담아서 그 법률을 개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11월 9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됐고요.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232개 정도의 조문이었는데요. 부처를 적극적으로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압박도 해서 한 120개가 넘는 그런 특례들을 우리 전북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알차게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로 전환이 되면서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도 한 1,300개 넘는 시스템을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1,000개가 넘는 조례 규칙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고속도로를 오시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안내판 이런 것들도 바꾸는 작업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민들한테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홍보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 28일이었죠. 국회 통과. 참 도민들도 뜻깊게 생각하고 자, 이게 우리의 성과, 우리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느꼈을 텐데 자, 임 부지사께서 그동안 특별자치도 통과를 위해서 전라북도 어떤 노력 또 뭐 좀 더 어떤 소회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 도정이 들어서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큰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 절박한 어떤 심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전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김관영 지사님이 앞장서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고 또 우리 도의원님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어떤 염원, 열망,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 이 전북특자도법 통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이켜 보면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인데요. 곳곳에 부처를 설득하는 부분,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마다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만 봉산교회도 우수가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세로 그 난관을 돌파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홍석빈 교수님. 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자, 과연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떤 개념인가? 또 특별자치도로 전환됐을 때 뭐가 달라지는가? 뭐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는지, 자, 어떤 점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단위에서 이번에 4번째 이제 그렇죠. 특별자치도가 되는데요. 우선 일견 도하고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상급 지방자치단체로 분류가 되고요. 정부가 직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자치도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자치권이 고도로 보장이 되지요. 그래서 도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다양한 특례에 입각한 그 법률에 근거한 재정 지원을 중앙정부로부터 폭넓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구별되는 일반 도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강태창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뭐 우리 광역자치단체와의 차별이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자, 기대 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전라북도는 4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 그리고 영남과 호남의 차별, 그리고 호남 내에서의 또 이 광주나 전남에 집중되는 그러한 차별, 그리고 또 강원하고 같이 유일하게 광역도시가 없는 그러한 소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인정받게 된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통해서 각종의 국책 사업이나 국가 사업이나 정책을 도지사가 직접 실행하게 될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국가의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전북의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네. 자, 홍 교수님. 그동안 전라북도는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뭐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게 뭐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자, 전북특별자치도가 그간의 뭐 열세와 낙후를 극복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자치를 보장받고 특별한 지위와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좀 새롭게 우리 전라북도가 한 단계 좀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측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이겠죠.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분배하는 것을 조화롭게 이뤄내야 된다는 뜻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아져야 되고 또 좋은 인적 자원이 육성돼야 되고 또 전북만의 특화된 어떤 산업들도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돌파구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3가지 정도가 좀 충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안된 특자도법안이 이제 법률로 실효성 있게 컨텐츠들을 좀 아까 이제 임부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잘 구비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법률이 이제 제정이 되고 나면 그것에 따라서 도지사 그리고 14개 자치단체의 장들의 그야말로 전략적인 리더십의 발휘가 필요하다. 그전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이 리더들만 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 시, 군 할 것 없이 그 안에 행정 관료들, 과거와는 좀 더 다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특별자치도법에 근거한 새로운 전북 또는 자치단체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유권자이자 전북 도민분들의 인내심입니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 때문에 30여 년간 많이 지쳐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꾸준한 인내와
점진적인 진행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성과보다는 차근차근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임부지사님, 가령 이제 제주도는 국제 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강원도는 이제 분단과 평화 뭐 이런 부분을 입법 목적에 뭐 적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그러보면은 전북은 어떤 부분에 지향점을 두고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지역의 장점, 특성을 좀 살려서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가 농생명 산업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어떤 지역적 특성, 그리고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탄소 이런 어떤 그 친환경 이런 어떤 산업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만금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 경제의 터전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지역적 특수성, 그다음에 역사적 특성, 이런 강점 이런 것들을 좀 살리고요. 또 하나는 국제 산업의 트렌드가 이제는 생명 경제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국제 산업 경제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전라북도라고 하는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어떤 과제와 특례들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해서 입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홍석빈 교수님, 자, 전북은 자치와 분권에 포커싱을 한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전북형 특례 발굴을 지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특례 발굴 아직 또 앞으로도 이렇게 특례 발굴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자, 우리가 전북에 맞는 그런 특례 발굴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나아갈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지금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의 비전이 이제 글로벌 생명경제 중심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원칙에 맞게 이번에 특례에서 특별히 지금 128개 특례 말씀하셨는데 농생명 분야, 두 번째는 그린 에너지, 세 번째는 K컬처,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중심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 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될 특례 분야라고 보고요. 이번에 국회 행정안이 안전위 소위에 제출된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거기에 이제 각계 전문가들이 발굴한 여러 가지 이제 특례들을 조문화해서 총 232개를 조문했고 그중에 지금 정부 부처가 협의해가지고 128개 정도가 지금 추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 나눴던 그 농생명, 그린에너지, 문화, 그다음에 금융중심지 이런 부분 볼 때 크게 지금 전라북도는 4개의 자치권 그리고 2개 정도의 생명경제 선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개의 자치권은 농생명 분야 자치권 분야가 하나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환경 분야, 세 번째가 금융, 네 번째가 이제 인적자원 분야입니다. 그리고 2개의 생명경제 선도를 위한 개선과제 분야로는 첫 번째가 생명산업 육성, 두 번째가 전환산업 진영. 전환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자동차 대체 부품이라든가 2차 전지, 그다음에 하이퍼 튜브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겠습니다. 이런 개선 도출 과제를 잘 도출해서 앞으로 이런 다양한 주안점별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또는 각 지자체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임부지사님, 아무래도 이제 안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제주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좀 전에 우리 홍석빈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자치권으로 이제 분야별로 이제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것으로 보는데, 자, 다른 특별자치도와 비교해서 전북만의 차별화된 그런 특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먼저 앞서간 그 제주, 강원의 사례를 참고는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그 역점을 주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그런 특례들을 발굴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 농지법 특례 등을 담은 농생명 산업지구 특례, 그리고 우리가 전통문화의 본류잖아요. 그래서 이 K문화 한류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한 국제 K팝 학교 K문화 융합산업진흥지구 특례라든가 이런 어떤 문화 관광 쪽의 특례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라북도가 또 자산 운용의 특화 금융 도시를 좀 현재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어떤 그 금융 특례들, 그리고 이 농생명 지구라든가 이런 지구에 외국인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어떤 특례들을 저희들이 이 정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자, 강택창 의원님, 지금 전라북도의회 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뭐 여기에 뭐 다른 한 10여 명의 의원님께서도 좀 참여하고 계시죠? 네. 네. 지원특별위원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강 의원께서는 이제 핵심 특례와 권한 이양에 있어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행 특별법은 지금 특례 지원 등의 조항이 지금 28개 선언적인 그 조문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81개의 구체적인 조항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법과 큰 차이가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특별법의 추진 실효성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저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2024년 1월 18일이면은 시행이 되는 특별법 이전까지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하고, 또 추진 과정에서 의사 결정이라든가 상임위 차원의 의견이 있을 시에는 저희가 또 조율을 하고, 또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중앙정부라든가 국회 이런 곳에 건의를 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서 저희가 지원 방안을 꾸준하게 논의를 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부처에서 이양받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한 준비, 또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가려가지고 선택과 집중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저희가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특별자치시도가 모였습니다. 세종, 강원, 제주, 전북 그렇게 모여가지고 의회에서 서로 특별자치 박람회,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제주도의 앞마당에서 굉장히 화려하고 또 나름대로의 재미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또 같이 협약을 했는데요. 그것은 뭔 얘기냐면 우리 특별자치시도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특별자치와 특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토론회를 또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방향과 운영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 같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가 충분히 나눴고요. 또 저희가 간파해서 안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특별자치도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맛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가 출범한 지 지금 17년이 됐습니다마는 6단계에 걸쳐서 4,660개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신규로 발행되는 이 모든 조문이라든가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및 지원의 재정의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에서 저희보다 먼저 특별자치도를 시행했던 제주, 세종, 강원의 그 예를 저희가 타산지석 삼아서 그러한 것들을 고쳐나가고 또 보충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원이 미흡했을 때는 특별자치도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지만은 행정적인 여러 지역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임 부지사께서도 고민을 함께하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 부분이
가장 고민이고요. 또 가장 어려운 그런 어떤 작업이기도 합니다. 형평성 얘기를 국가 재정 당국과 얘기를 하면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몫을 이렇게 더 많이 주면 다른 지역에 가는 몫이 줄어드는 뭐 이런 어떤 제로성 게임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특별자치도법을 잘 살펴보시면 특별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국가의 재정 지원 노력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그 부처에서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특별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개정에 별도로 전북 개정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번 전북 개정안에는 여러 가지 제가 특례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명경제 녹색 도시 조성이라든가 뭐 스마트 농업 특례 이런 개별 조문들이 있습니다. 이 개별 조문에 19개 조문에 걸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만의 전북도만의 몫을 좀 늘리고 그 운영을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전북만의 힘으로는 쉽지 않을 듯 해서 지금 현재 강원, 제주, 세종,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같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자, 홍석빈 교수님,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해 놨다 이렇게 우리 임부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뭐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예, 지금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자도법 제4장에 지속 가능한 자치재정 확보라는 그 장에 여러 가지 특례 관련한 재정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재정 확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능력만 된다면 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베스트겠죠. 결국 그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산업들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세수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17개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부르는 그 지역 내 총생산 순위에서 전라북도가 뒤에서 4번째입니다. 근데 세종을 빼면 이제 3번째가 되는데요. 그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게 우리 전라북도의 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특자도법을 통해서 그 근거 규정을 아까 지속가능한 자치재정 확보라는 장에다가 담아서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례, 뭐 예타 면제, 아까 또 전라북도만의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정 설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법 조항 근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처해 있는, 중앙정부가 처해 있는 현실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약 60조 원 가까이 세금을 못 걷었습니다. 세수 결손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세수 결손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소위 그 불용이라는 장치까지 지금 구동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외국환 평형기금을 가져다가 그 부분을 메꾸려고 했으나 그 부분조차도 아직 60조를 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가 지금 그 중앙정부가 기재부가 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줘야 될 재정교부금 23조 원을 지금 손에 틀어주고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줘야만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재부가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23조 원을 주지 않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또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하면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법이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는 확보했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매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참 위기의 상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태창 의원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면 중앙정부나 또 국회와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북 내에서 또 도의회와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자치도의 특별한 많은 특례를 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특별자치도의 당사자인 주권자라고 할 수 있는 도민과의 소통, 그리고 또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와의 소통, 또한 14개 시군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례가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떠한 혜택과 이익을 주는지, 또 특례 위반을 통해서 어떤 절차와 어떤 노력들이 또 필요한지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추진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통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각계의 전문가와 도민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서 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 및 도민과의 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 때 제정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임 부지사님, 강원도 경우 이제 180여 개 특례 가운데 137건을 의원 발의로 추진했지만 뭐 정부 부처에서 다 수용했을 리는 만무하고 또 재정 지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그쪽하고 좀 연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4개 특별자치시도가 같이 연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전북만의 어떤 힘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려운 과제들은 공동으로 좀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4개 자치시도가 잘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홍 교수님. 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가 담긴 뭐 전북 개정안이 뭐 연말에 반드시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요. 자, 뭐 통과 가능성 뭐 100% 확신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북 도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반드시 통과돼야겠습니다. 15일에 이제 공청회가 예정돼 있고요. 22일에 행안위 일소위가 있습니다. 하루 전날에는 통과를 위해서 많은 전북 도민들이 이제 서울에 상경해서 행사도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간접적인 또 이제 압력도 좀 이렇게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12월에 법사위 그리고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특례들 중에서도 금융중심식 특례, 아까 또 국제 K-팝 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특례, 특히나 이제 후문이긴 하지만 임 부지사님 말씀에 따르면 이 외국인 체류 특례에 관련해 가지고 법무부하고 굉장히 밀고 당기가 심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동북권 균형 발전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 특구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통과되는 거, 연내 통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충실하게 법률에 반영이 돼서 그 부분이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는 거, 재정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위해서 뭐 좋은 뭐 제안을 해주시고 또 오늘 발언한 내용 또 요약하고 강조해 주시는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태창 의원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가 17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4,660건의 권한과 사무를 위임받았습니다. 냉정하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시급성을 요하는 특례들을 중심으로 입법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많은 도민들께서 아직까지 특별자치도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또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끔 우리 전라북도하고 의회가 같이 홍보를 해서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홍석빈 교수님. 예, 전북특별자치도 내년 1월 18일 출범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 하루빨리라도 출범해서 좋은 법안 내용으로 시행되길 바라고 계실 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는 얼굴이 비치지 않습니다. 마음은 급하지만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과거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했던 부분을 맹성하고 관찰하고 그다음에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잘 수립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실행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 부지사님. 예, 내년 1월 18일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새롭게 전북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합니다. 이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좀 진행 중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가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전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도민들께서 100만 명이 넘는 도민들께서 직접 서명을 해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북 특자도가 우리 특별자치도가 더 크고 강한 전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군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의미 있는 토론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128년 동안 사용된 전북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앞으로 이어갈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 참신하고 실현 가능한 전북형 특례 발굴,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온 힘을 쏟아야겠고요. 진정한 전북 지방자치 시대 실현을 위해서 도민들 또한 마음을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